도련님, 잘 들어요. 순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단호했어요. 저 놈들한테 잡히면 죽어요. 지금부터 숨소리도 내면 안 돼요. 입술 깨물고 죽어도 참아요. 알겠죠? 새벽 3시 종로 낙원동 국밥집 앞 문을 닫던 순영은 문 밖에서 들리는 첨벙 소리에 멈춰 섰어요. 물 웅덩이 속엔 피투성이가 된 작은 아이가 쓰러져 있었고 아이는 입술을 떨며 겨우 말했습니다. 아줌마. 그 순간 순영의 머릿속을 스친 건 사흘 전 그 밤. 떨리는 손으로 순영의 손을 붙잡고 남긴 한 사람의 부탁이었습니다. 아이가 혼자 오면 밥은 굶기지 말아주게. 그날 이후 국밥집은 단순한 가게가 아닌 한 아이의 목숨을 숨겨야 하는 피난처가 되어버립니다. 이 이야기는 가족이라서 더 아프고 남이라서 더 고마운 인연. 피보다 진한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치유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계신 그곳에 행복이 깃들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비냄새가 훅 코끝을 스치는 종로 낙원동의 늦은 저녁, 습한 공기가 골목 구석구석에 내려앉는 시간이었어요. 가로등 불빛이 빗방울에 흩뿌려지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옛 노래가 축축한 공기를 타고 흐르던 밤이었죠. 또각, 절뚝 또각. 불규칙한 구두 굽소리가 골목의 정적을 깨뜨리며 다가왔습니다. 그 발소리는 유난히 무겁고 유난히 느렸어요. 마치 한 걸음 한 걸음이 생애의 마지막 힘을 짜내는 것처럼요. 한태산 회장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재계를 쥐락펴락하는 한성그룹의 창업주가 수행원 하나 없이 수수한 옷차림으로 종로 국밥집 골목에 나타난 거예요. 왼손에는 8살 손자 도윤의 작은 손을 꼭 쥐고 있었고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국밥집을 향했어요. 이 국밥집은 한 회장만의 비밀 아지트 같은 곳이었습니다. 경호원도 비서도 가족 누구도 모르는 곳이었어요. 젊은 시절 본가에서 일하던 순영이가 독립해서 차린 작은 가게. 한 회장은 세상의 무게가 너무 무거울 때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홀로 이곳을 찾아 국밥 한 그릇으로 마음을 달래곤 했었죠. 국밥집 낙원 순대국의 낡은 미닫이 문 앞에서 한 회장이 멈춰 섰습니다. 유리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잠시 바라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도윤은 할아버지의 손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평소에는 따뜻하고 든든하기만 했던 그 손이 오늘따라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걸 아이는 느꼈어요. 삐걱. 오래된 미닫이 문이 열리자 따뜻한 국밥 냄새와 함께 노란 조명이 두 사람을 감싸 안았습니다. 돼지뼈를 밤새 고아낸 진한 육수 냄새, 팔을 송송 썰 때 나는 알싸한 향, 그리고 오래된 나무 탁자에서 풍기는 세월의 냄새까지 도윤의 코끝에 한꺼번에 밀려들었어요. 주방에서 펄펄 끓는 뚝배기를 맨손으로 옮기던 순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 회장님. 순영은 반가움의 앞치마를 털며 뛰어나갔어요. 그런데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순영은 한 회장의 어깨에 내려앉은 보이지 않는 무게를 보았어요. 평소 같으면 너털웃음을 지으실 분이 오늘은 입꼬리조차 제대로 올리지 못하고 계셨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분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라는 밝은 인사가 순영의 목구멍에 턱 걸리고 말았어요. 한 회장은 도윤을 먼저 앉히고 나서야 자신도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습관처럼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냈어요. 하얀 면 손수건으로 도윤의 젖은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닦아주기 시작했습니다. 빗물에 젖어 이마에 달라붙은 머리카락을 한 올 한 올 정성스럽게 쓸어 넘기면서요.
그 손수건에서 희미한 박하향이 났어요. 한 회장이 늘 양복 안주머니에 넣고 다니시던 박하 사탕 냄새가 손수건에 배어 있었던 거죠. 도윤은 그 익숙한 냄새를 맡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할아버지 냄새였어요. 그런데 오늘따라 그 박하향이 코끝을 시리게 만들었습니다. 순영아, 여기 특 2개 주게. 고기 많이 넣어서. 한 회장이 주문을 했지만 순영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시선이 자꾸만 허공을 떠돌았어요. 뚝배기가 나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며 국밥 특유의 구수한 냄새가 테이블 위로 퍼져나갔어요. 한 회장이 도윤의 숟가락을 집어 국물을 한번 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옆에 놓인 깍두기 하나를 집어 도윤의 숟가락 위에 살포시 얹어 주었어요. 도윤아, 이 2,000원짜리 국밥이 사람을 살리는 약이다. 세상에 비싼 밥은 많지만 이렇게 정성이 담긴 밥은 드물어.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단다. 기억해라.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국밥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자 온몸이 스르르 풀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한 회장의 국물은 한 모금도 삼켜지지 않았습니다. 숟가락을 들기는 했지만 그저 국물 위를 휘젓기만 할 뿐이었어요. 도윤이 국밥을 거의 다 비울 때쯤 한 회장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갑에서 꼬깃꼬깃한 지폐 몇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국밥값의 10배는 넘는 돈이었죠. 순영이 거스름 돈을 말하려는데 한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순영에게 다가왔어요. 순영은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한 회장이 순영의 손을 잡았어요. 두 손으로 꽉요. 마치 이것이 마지막인 것처럼, 마치 이 손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처럼요. 한 회장의 손은 차가웠습니다. 빗속을 걸어와서가 아니었어요. 그 차가움은 뼛속에서부터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순영아. 한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하던 그 목소리가 지금은 바람 앞에 촛불처럼 흔들리고 있었어요. 아이가 혼자 오면 밥은 굶기지 말아주게. 순영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회장님,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왜 이러세요? 순영이 손사래를 쳤지만 한 회장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유언이었어요. 살아있는 사람이 하는, 그러나 곧 무슨 일이 생길 것을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부탁이었습니다. 약속해주게, 순영아. 한 회장의 눈가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70평생 눈물 한 번 보이지 않았다던 그 사람의 눈에서요. 순영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요. 네네, 회장님. 약속할게요. 도련님, 절대 굶기지 않을게요. 한 회장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안심한 것 같기도 하고 체념한 것 같기도 한 그런 웃음이었어요. 고맙다, 순영아. 이 은혜는 우리 강아지가 꼭 갚을 거다. 한 회장이 손을 놓고 돌아섰습니다. 도윤의 손을 잡고 미닫이 문을 열었어요.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모, 잘 먹었습니다. 도윤이 배꼽 인사를 하며 활짝 웃었어요. 국밥을 배불리 먹은 아이의 얼굴에는 근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순영은 그 작은 등이 빗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왜인지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이것이 마지막 인사가 될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순영은 빈 뚝배기를 치우며 중얼거렸어요. 회장님, 대체 무슨 일이신 걸까? 젖은 행주를 쥐어짜는 순영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흘 뒤 순영은 여느 때처럼 새벽부터 일어나 돼지뼈를 삶고 있었습니다. 커다란 솥에서 뽀얀 육수가 보글보글 끓어오르고
주방 가득 구수한 냄새가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창밖은 아직 어둑어둑했고 라디오에서 아침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죠. 순영은 별 생각 없이 팔을 송송 썰고 있었습니다. 칼이 도마를 두드리는 규칙적인 소리가 주방에 울려 퍼졌어요. 그런데 갑자기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귀에 꽂혔습니다. 속보입니다. 한성그룹 한태산 회장이 자택 인근 빗길에서 교통사고로 별세했습니다. 향년 72세. 경찰은 빗길에 미끄러진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순영의 손이 멈췄어요. 같은 차에 타고 있던 회장의 장남 한정우, 전무와 며느리 역시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유일한 생존자인 손자 한도윤 군은 사고 당시 차에 타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쨍그랑 순영의 손에서 칼이 떨어졌습니다. 칼날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주방에 날카롭게 울렸지만 순영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앵커의 목소리만이 메아리처럼 맴돌았습니다. 회장님이 돌아가셨다고요? 사흘 전 그 비 오던 밤 떨리는 손으로 순영의 손을 꼭 잡던 그 사람이 우리 도련님이 혼자 오면 밥은 굶기지 말아주게. 그 말이 유언이었구나. 순영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한 회장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에게 무슨 일이 닥칠지를. 그래서 그날 밤 마지막으로 손자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이려고 이곳에 온 거였어요. 순영은 도마를 붙잡고 겨우 몸을 지탱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회장님의 마지막 미소가 그 떨리던 손이 박하향 나던 손수건이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순영은 앞치마로 눈물을 훔치며 중얼거렸습니다. 회장님 그래서 그러셨구나. 그래서 며칠 후 장례식장. 국화꽃 향기가 숨막히게 진동했습니다. 빳빳한 흰 국화들이 영정 사진을 둘러싸고 있었고 조문객들의 검은 옷이 장례식장을 까맣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곳곳에서 흐느끼는 소리, 위로하는 소리, 그리고 쉬쉬거리며 속닥이는 소리가 뒤섞여 웅웅거렸습니다. 도윤은 몸에 맞지 않는 큰 상복을 입고 영정 사진 앞에 서 있었어요. 검은 상복은 아이의 어깨에서 흘러내린 것처럼 컸고 소매는 손끝을 덮고도 남았죠. 누군가 급하게 구해온 옷이 분명했어요. 영정 사진 속에서 할아버지가 웃고 있었습니다. 환하게, 인자하게요. 그 옆에는 아빠와 엄마의 영정 사진도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세 개의 사진, 세 개의 웃는 얼굴, 세 개의 관. 도윤은 멍하니 그 사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할아버지가 국밥을 사주셨는데, 그저께까지만 해도 엄마가 이불을 덮어주셨는데, 왜 갑자기 사진 속에 들어가 버린 건지, 왜 아무리 불러도 대답을 안 하는 건지, 도윤은 알 수가 없었어요. 세상이 온통 회색빛으로 변해버린 것 같았습니다. 발밑이 흔들리는 것 같은 현기증이 밀려왔어요. 저 어린 것이 뭘 알겠어. 어디선가 조문객의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민석 전무가 다 먹겠구만. 회장님이 눈 딱 감으니까 바로 판이 바뀌겠네. 쯧쯧. 저 어린 게 불쌍하긴 하지만 세상 일이 다 그렇지 뭐. 조문객들이 육개장을 먹으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도윤의 귓가에는 마치벌떼가 웅웅거리는 소리처럼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그때 누군가의 손이 도윤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숙부 한민석이었습니다. 도윤아, 삼촌이 왔다. 한민석은 슬퍼하는 척 눈가를 훔치며 도윤을 끌어안았어요. 조문객들이 보기에는 조카를 위로하는 따뜻한 삼촌의 모습이었겠죠. 하지만 도윤은 느꼈습니다. 그 소나기 힘이 어찌나 강하고 집요한지
어린 도윤의 여린 쇄골이 으스러질 것처럼 아팠어요. 마치 도망가지 못하게 잡아두려는 것처럼, 마치 자신의 소유물이라고 선언하는 것처럼요. 도윤은 비명을 지르는 대신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아팠지만 참았어요. 한민석이 도윤의 귓가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속삭였습니다. 도윤아, 이제 너한텐 삼촌뿐이야. 알겠지? 그 목소리에서는 따뜻한 위로 같은 건 느껴지지 않았어요.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도살장의 칼날에서나 맡을 법한 비릿한 쇠냄새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차갑고 날카롭고 위험한 냄새. 도윤의 등줄기가 서늘해졌어요. 그날 밤 도윤의 쇄골에는 시퍼런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돌아온 저택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하인들은 바쁘게 오가며 짐을 정리했고 어른들은 어디선가 모여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만 도윤을 찾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도윤은 혼자 텅 빈 2층 복도를 걸었습니다. 더 이상 불이 켜지지 않는 할아버지 방 앞을 지나고 더 이상 엄마 냄새가 나지 않는 부모님 방 앞을 지나갔어요. 발소리가 텅 빈 복도에 쓸쓸하게 울렸습니다. 그때 서재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이 보였어요. 이 시간에 누가 서재에 있는 거지? 도윤은 홀린 듯이 그 불빛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조심스럽게 발소리를 죽이면서요. 문틈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숙부 한민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맞은편에는 도윤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내가 앉아 있었어요. 관자놀이부터 턱까지 길게 흉터가 나 있는 험상궂은 얼굴의 사내였죠. 두 사람 사이의 테이블에는 붉은 와인 병이 놓여 있었고 와인 잔에 담긴 붉은 액체가 조명 아래서 핏빛처럼 반짝였습니다. 브레이크 오일 빼는 거 역시 정석이야. 한민석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술 기운이 올라 느슨해진 목소리였습니다. 형님 내외까지 한 번에 정리됐으니 수고비 2배로 쳐줄게. 한민석이 와인 잔을 들어 사내와 부딪혔어요. 짤랑 하는 소리가 서재에 울렸습니다. 도윤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브레이크 오일, 정리, 수고비. 8살 아이의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었지만 본능적으로 느꼈어요. 이건 무서운 말이라는 걸요. 할아버지와 아빠 엄마에게 무슨 짓을 한 거라는 걸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흥건하게 배어나왔어요. 흉터 있는 사내가 와인 잔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근데 꼬마는요? 그날 차에 안 탔던데. 한민석이 와인 잔을 천천히 흔들었어요. 붉은 액체가 유리벽을 타고 찰랑거렸습니다. 한민석의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그놈은 내가 직접 처리해. 오늘 밤 자다가 조용히 보내줄 거야. 조카의 죽음을 말하면서 웃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도윤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맨손으로 심장을 움켜쥐고 쥐어짜는 것 같은 고통이 밀려왔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은 것처럼 굳어버렸죠. 삼촌이 할아버지를 죽였어. 삼촌이 아빠 엄마를 죽였어. 그리고 이제 나를 죽이려고 해. 도윤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끽. 복도 바닥에 낡은 마루가 소리를 냈습니다. 서재 안의 대화가 뚝 끊겼어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뭐야, 밖에 누구 있어? 한민석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가죽 소파에서 사내가 일어나는 마찰음이 들렸어요. 도윤은 더 이상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살아야 해. 도망쳐야 해. 지금 당장. 도윤은 제 방을 향해 뛰었어요. 복도를 달리는 맨발이 차가운 나무 바닥을 때렸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갔지만 문을 잠그는 대신 창문을 열었어요.
2층 창문이었습니다. 밖에서는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죠. 차가운 빗줄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뛰어내리면 죽을지도 몰라. 하지만 여기 있으면 확실히 죽어. 도윤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창문 밖으로 몸을 던졌어요. 우드득, 철커덕. 도윤의 손이 외벽의 배수관을 붙잡았습니다. 거친 쇠파이프에 손바닥 가죽이 쓸려나갔어요. 빗물과 피가 뒤섞여 손목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비린내가 코끝을 찔렀어요. 아팠지만 손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놓으면 죽으니까요. 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다. 창문으로 나갔어. 2층 창문에 누군가의 얼굴이 나타났어요. 흉터 있는 사내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의 눈이 번뜩였어요. 사냥감을 발견한 맹수의 눈이었죠. 도윤은 배수관에서 손을 놓았습니다. 쿵! 땅에 떨어졌어요. 발목이 삐끗하며 날카로운 통증이 올라왔지만 도윤은 이를 악물고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뛰었어요. 날카로운 자갈밭을 맨발로 밟으며 피가 나는 줄도 모르고 뛰었습니다. 저택 담장을 넘는 순간 보안업체의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밤하늘을 찢었습니다. 경호견들의 짖는 소리가 뒤를 쫓아왔어요. 도윤은 세상의 모든 소리가 자신을 죽이러 달려드는 것 같은 공포에 휩싸여 빗속을 굴렀습니다. 넘어지고 일어나고 또 넘어지고 또 일어났어요. 맨발로 차가운 아스팔트를 달리는 도윤의 발바닥은 이미 유리 조각과 돌멩이에 찢겨 너덜너덜해졌습니다. 빗물에 섞여 흐르는 붉은 피가 도윤이 지나간 자리에 처절한 생존의 궤적을 남겼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면 죽으니까요. 골목마다 어둠이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가끔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번쩍일 때마다 도윤은 쓰레기 더미 뒤에 몸을 숨기고 숨을 죽여야 했어요. 썩은 음식물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역겨움을 느낄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저 살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어디로 가야 하지? 어디로 가야 살 수 있지? 도윤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갔습니다. 그때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이 2,000원짜리 국밥이 사람을 살리는 약이다. 국밥집? 이문의 국밥집. 도윤의 발이 본능적으로 그곳을 향했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옷을 뚫고 들어와 뼈마디까지 시리게 만들었습니다. 폐가 찢어질 듯한 기침이 밀려왔지만 도윤의 머릿속에는 오직 국밥집의 따뜻한 노란 불빛만이 이정표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새벽 3시의 종로 거리는 을씨년스러웠습니다. 택시조차 다니지 않는 캄캄한 도로 위를 달리는 8살 아이의 그림자는 가로등 불빛 아래서 길게 늘어지며 위태롭게 흔들렸어요. 얼마나 달렸을까요? 1시간? 2시간? 시간 감각조차 사라져버렸습니다. 마침내 낙원동 골목 어귀에 다다랐을 때 도윤의 다리는 이미 감각을 잃은 채 후들거리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국밥집 불빛이 보였어요. 살았다. 도착했다. 그 순간 긴장이 풀리며 도윤의 몸이 앞으로 꺾였습니다. 첨벙. 빗물 웅덩이에 온몸이 처박혔어요. 가게 문을 닫으려던 순영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뭐지? 밖에서 무슨 소리가 났는데? 순영이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어요. 빗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뭔지 알아볼 수 없었어요. 흙탕물과 피로 범벅이 된 작은 생명체. 순영은 소스라치게 놀라 문을 열어젖혔습니다. 세상에, 이게 누구야? 순영이 달려가 그 아이를 안아 올렸어요. 그제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사흘 전 할아버지 손을 잡고 국밥을 먹던 그 아이. 배꼽 인사를 하며 활짝 웃던 그 아이. 한 회장의 손자 도윤이었어요. 또 도련님?
도련님 맞아요? 도윤이 순영의 옷깃을 붙잡았습니다. 피와 흙탕물로 범벅이 된 작은 손이 순영의 앞치마를 꽉 쥐었어요. 도윤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모 할아버지가 삼촌이 죽였어요. 저도 죽인대요. 가냘픈 목소리가 빗소리에 묻혀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순영은 들었습니다. 그 말을, 그 공포를, 그 절박함을요. 순영의 심장이 바닥으로 쿵 내려앉았습니다. 삼촌이 죽였다고? 회장님을? 그 교통사고가 사고가 아니었다고? 순영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하지만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때 골목 끝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벅.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의 구두 굽소리가 규칙적으로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순영은 본능적으로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가출이 아니야. 이건 목숨이 걸린 추격전이야. 순영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도윤의 손목을 낚아채 주방 깊숙한 곳으로 뛰었어요. 펄펄 끓는 육수 가마솥 옆 장작 더미를 쌓아둔 어두운 공간, 순영은 도윤을 그 틈새로 거칠게 밀어 넣었습니다. 도련님 잘 들어요. 순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단호했어요. 저놈들한테 잡히면 죽어요. 지금부터 숨소리도 내면 안 돼요. 뜨거워도 참아요. 입술 깨물고 죽어도 참아요. 알겠죠?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지만 울음소리는 내지 않았어요. 순영이 도윤의 몸 위로 장작더미를 와르르 쌓아 시야를 가렸습니다. 아궁이의 열기가 도윤의 살갗을 핥았어요. 뜨거웠습니다.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도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가 나도록요. 쾅! 그 순간 가게 문이 부서질 듯 열렸습니다. 애새끼 어디 숨겼어? 사내들이 들이닥쳤어요. 검은 양복의 날카로운 눈빛, 그리고 입에서 풍기는 담배 냄새. 사내 중 하나가 순영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노인네, 꼬마 봤지? 어디 숨겼어? 순순히 불면 안 다쳐. 순영은 겁에 질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를 악물었어요. 그리고 식칼을 집어 도마에 쾅 내리꽂았습니다. 사내들이 움찔했어요. 영업 끝난 남의 가게에서 이게 무슨 짓거리여. 순영의 목소리가 주방에 울려 퍼졌습니다. 생전 처음 지어보는 독한 표정이었어요. 경찰 부르기 전에 꺼져. 우리 가게엔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안 들어왔어. 순영의 고함 소리에는 아이를 지키려는 어미의 살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사내 중 하나가 가마솥 뚜껑을 열어젖히며 행패를 부렸어요. 뜨거운 육수가 바닥에 튀었습니다. 순영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뒤져볼 테면 뒤져봐. 대신 경찰 올 때까지 여기 있어야 할 거야. 아궁이 틈새에 낀 도윤은 뜨거운 열기에 살같이 익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어요. 장작 냄새와 연기가 폐를 찔렀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주방 다 뒤져봐.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도윤은 자신의 입을 두 손으로 틀어막았어요. 끄끄거리는 울음을 삼켰습니다. 숨소리조차 죽였어요. 살아야 해. 살아야 해. 살아야 해.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지나고 마침내 사내들의 발소리가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없으면 없다고 곱게 말할 것이지 재수없게 투덜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닫혔어요. 순영은 멀어지는 발자국 소리를 확인한 뒤에야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순영은 떨리는 손으로 장작더미를 치우고 도윤을 끌어냈어요. 아이의 몸은 수검댕이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열에 들뜬 얼굴이 발갛게 익어 있었어요.
도련님 괜찮아요? 도윤이 순영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참았던 숨을 몰아쉬었어요. 작은 어깨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순영은 아이를 꽉 끌어안았어요. 괜찮아, 괜찮아. 이모가 지켜줄게. 아무도 못 데려가. 순영은 셔터를 2중 3중으로 잠그고 불을 모두 끈 채 어둠 속에서 도윤을 업고 삼평 남짓한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삐걱거리는 나무 계단이 두 사람의 무게에 신음했어요. 다락방에 도윤을 눕히고 순영은 밤새 차가운 물수건으로 아이의 불덩이 같은 몸을 닦아냈습니다. 도윤은 의식이 오락가락했어요. 엄마, 할아버지 추워요. 헛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순영은 아이의 손을 꽉 잡고 놓지 않았어요. 내가 죄인이지 힘없는 내가 죄인이야. 순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도윤의 이마에 떨어졌어요. 도윤은 희미한 의식 속에서 그 따스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어요. 다시는 이 손을 놓지 않겠다고요. 다음 날 아침 도윤은 곰팡이 냄새가 밴 다락방에서 눈을 떴습니다. 천장이 낯설었어요. 여긴 어디지? 잠깐 멍하니 누워 있다가 어젯밤 일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서재에서 들은 삼촌의 목소리, 창문 밖으로 뛰어내리던 순간, 빗속을 달리던 맨발, 아궁이 속의 뜨거운 열기, 도윤은 몸을 웅크렸어요. 꿈이 아니었습니다. 아래층에서 TV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도윤은 조심스럽게 다락방 문을 열고 계단 틈으로 내려다보았어요. 순영이 국밥 준비를 하며 TV를 틀어놓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익숙한 얼굴이 나왔어요. 삼촌이었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고 기자들 앞에 서 있었죠. 조카 도윤이를 찾습니다. 삼촌의 목소리가 TV에서 흘러나왔어요. 눈가를 훔치며 슬퍼하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가출한 것 같습니다. 제발 우리 도윤이를 찾아주세요. 카메라 앞에서 눈물까지 흘리고 있었어요. 도윤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 사람이 어젯밤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야. 저 눈물이 다 거짓말이야. 도윤은 계단에서 뒷걸음질 치다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어요. 순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련님, 일어났어요? 순영이 다락방으로 올라왔습니다. 손에 따뜻한 죽 한 그릇을 들고 있었어요. 호박죽이었습니다. 노란 빛깔이 다락방의 어둠 속에서 유난히 밝아 보였죠. 어제 많이 놀랐지? 이거 먹고 기운 차려요. 도윤은 죽그릇을 받아들었지만 숟가락이 쉽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순영은 도윤의 옆에 앉았어요. 아무 말 없이 그저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도윤이 입을 열었어요. 이모, 나 어떡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8살 아이가 내기엔 너무 무거운 질문이었어요. 순영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괜찮다고? 다 잘 될 거라고? 그런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순영은 도윤의 손을 꽉 잡았어요. 일단 여기 있어요. 아무데도 가지 말고. 이모가 방법을 찾을게요. 그렇게 도윤의 유령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다락방에 숨어 있어야 했어요. 가게에 손님이 오면 숨소리조차 죽여야 했습니다. 창문 밖으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학교 가는 발소리, 엄마 손 잡고 지나가는 목소리. 그 모든 것들이 도윤에게는 닿을 수 없는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들렸어요. 밤이 되면 순영이 식은 밥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손님들 눈을 피해야 했기 때문에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없었어요. 도윤은 차가운 밥을 꾸역꾸역 삼키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어요. 눈빛에서 생기가 사라져갔습니다. 다락방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하루 종일 천장만 바라보는 날이 많아졌어요. 어느 날 밤 도윤이 열이 펄펄 끓기 시작했습니다. 이마를 짚어보니 불덩이 같았어요. 도윤은 초점 없는 눈으로 천장을 응시하며 헛소리를 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추워요. 온몸이 불처럼 뜨거우면서도 추위에 떨고 있었어요. 순영은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병원에 데려가야 하는데. 하지만 병원에 가면 신분이 노출될 수 있었어요. 뉴스에서는 아직도 도윤을 찾는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었거든요. 순영은 약국에서 해열제를 사다가 먹이고 밤새 물수건으로 아이의 몸을 식혔습니다. 도련님, 정신 차려요. 눈 떠봐요. 도윤이 흐릿한 눈을 떴습니다. 순영의 얼굴이 보였어요. 눈물 범벅이 된 얼굴. 도윤은 순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에 힘이 없었어요. 이모 나 그냥 죽으면 안 돼요? 순영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엄마 보고 싶어요.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8살 아이의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니었어요. 순영은 도윤을 끌어안았습니다. 으스러져라 안았어요. 아이의 등뼈가 앙상하게 만져졌습니다. 언제 이렇게 말랐지? 순영의 눈에서도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런 소리 하면 못 써. 도련님은 살아야 해. 꼭 살아야 해. 그날 밤 순영은 결심했습니다. 이렇게는 안 된다. 이 아이를 이렇게 죽일 수는 없다. 다음 날 새벽 순영은 가위를 들고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도윤이 의아한 눈으로 바라보았어요. 순영이 도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도련님 잘 들어요. 순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단호했어요. 이렇게는 못 살아요. 내가 정과자가 되든 감방을 가든 도련님은 사람답게 살게 해줄게요. 순영이 가위를 들어 도윤의 머리카락을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덥수룩하게 자란 머리카락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한 움큼, 또 한 움큼. 바닥에 쌓이는 머리카락들은 마치 도윤이 버려야 할 과거의 조각들 같았습니다. 오늘부터 한도윤은 죽은 거예요. 싹둑, 싹둑. 가위 소리가 다락방에 울렸습니다. 도련님은 이제 내 죽은 여동생이 낳고 간 아들 박한결이에요. 누가 물어봐도 박한결. 알겠죠? 도윤은 순영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어요. 도윤이 아니라 한결. 새로운 이름, 새로운 삶. 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영이 거울을 가져왔어요. 도윤은 거울 속에 비친 낯선 소년을 보았습니다. 짧게 깎인 머리, 헬쑥해진 얼굴. 더 이상 재벌가의 도련님이 아니었어요. 그냥 평범한, 아니 평범보다 못한 국밥집 조카였습니다. 순영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져 도윤의 손등을 적셨어요. 미안해요, 도련님. 이런 방법밖에 없어서 미안해요. 도윤이, 아니 이제 한결이 순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모, 고마워요. 이모가 없었으면 나 죽었어요. 그날부터 순영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순영은 동사무소를 찾아갔어요. 담당 공무원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며불며 사정을 말했습니다. 시골 살던 여동생이 낳자마자 버리고 간 핏덩이를 내가 키웠어요. 그 애한테 이름이라도 주고 싶어요. 물론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영은 연기를 했어요. 목숨을 건 연기였죠. 공무원들의 의심과 까다로운 조사가 이어졌습니다. 출생신고도 없이 아이가 어디서 나타났냐며 추궁했어요. 순영은 동네 통장을 찾아가 사정하고 이웃들에게 무릎을 꿇어가며 인후보증서에 도장을 받아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관공서를 들락거렸어요. 수개월이 지났습니다. 마침내 가족관계 등록부에 박한결이라는 세 글자가 찍힌 서류를 받아든 날,
순영은 법원 앞 계단에 주저앉아 그 종이를 가슴에 품고 엉엉 울었습니다. 됐어. 이제 도련님도 사람이야. 순영은 시장통 경양식집으로 한결을 데려갔어요. 가장 비싼 돈가스를 시켰습니다. 노릇노릇하게 튀겨진 돈가스 앞에 한결의 눈이 반짝였어요. 얼마 만에 먹어보는 따뜻한 음식인지 몰랐습니다. 이제 너는 내 조카 박한결이야. 당당하게 학교 가. 기죽지 말고. 순영이 소스 묻은 한결의 입가를 거친 손으로 닦아주었어요. 한결은 돈가스를 꾸역꾸역 삼켰습니다. 목이 메어서 삼키기 힘들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한결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20년 뒤 반드시 이 은혜를 갚겠다고. 그리고 자신을 이렇게 만든 자들을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한도윤은 세상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종로 낙원동의 국밥집 조카 박한결이 태어났어요. 늦깎이로 초등학교에 입학한 한결의 교복에서는 늘 순영이 밤새 달인 빳빳한 풀 냄새가 났습니다. 순영은 비록 새 교복을 사줄 돈은 없었지만 물려받은 헌 교복이라도 정성껏 다려서 보냈어요. 구김 하나 없이 반듯하게요. 남들보다 없으면 있는 것이라도 깨끗하게 있어야지. 순영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달랐어요. 야, 저 새끼 가까이 가지 마. 국밥 냄새나. 같은 반아이가 코를 막으며 말했습니다. 주변 아이들이 킥킥거리며 웃었어요. 한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자기 자리로 걸어갔어요. 등 뒤로 수군거리는 소리가 따라왔지만 한결은 못 들은 척했습니다. 쉬는 시간이면 아이들은 삼삼오오 모여 놀았습니다. 딱지치기를 하고 구슬치기를 하고 잡기 놀이를 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한결에게 같이 놀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한결은 교실 구석 자기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유리창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멀게 느껴지던지요. 수업 시간 한결은 일부러 쉬운 문제도 틀렸습니다. 모르는 척했어요. 선생님의 눈에 띄면 안 됐거든요. 혹시라도 이 아이가 누군지 알아보는 사람이 생기면 안 됐습니다. 한결은 투명 인간이 되기로 했어요.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람.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사람. 그게 한결이 살아남는 방법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한결은 급식을 받아서 운동장 구석 벤치로 갔습니다. 거기가 한결의 자리였어요. 시끄러운 급식실에서 밥을 먹을 수 없었거든요. 아이들의 눈총이 싫었고 혼자 먹는 모습을 보이기도 싫었습니다. 차라리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먹는 게 편했어요.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한결이 여느 때처럼 벤치에 앉아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그때 누군가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결이 고개를 들었어요. 학교 경비원 할아버지였습니다. 낡은 작업복을 입고 손에는 작은 라디오를 들고 다니시는 분이었죠. 아이들은 그 할아버지를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냥 학교 구석에서 청소하고 문 여닫는 사람 정도로만 생각했죠. 경비원 할아버지는 한결 옆에 털썩 앉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요. 그러더니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따뜻한 캔커피 하나였습니다. 할아버지가 그 캔커피를 한결의 식판 옆에 툭 놓았어요. 한결이 의아한 눈으로 올려다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멀리 운동장을 바라보며 무심하게 말했어요. 사람은 껍데기가 아니라 알맹이다. 그 한마디뿐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더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잠시 앉아 있다가 다시 일어나 자기 일을 하러 갔습니다. 한결은 할아버지의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았어요. 캔커피를 손에 쥐었습니다. 따뜻했어요. 그 온기가 손바닥을 타고 심장까지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결은 캔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쓴맛이 혀끝에 퍼졌지만 이상하게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건 따뜻함이었습니다. 한결은 그날 캔커피를 다 마시고도 빈 캔을 버리지 못했어요. 손에 쥔 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한결은 다락방에서 그 빈 캔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연필꽂이 삼아서요. 캔커피통에 연필을 하나씩 꽂을 때마다 한결은 그날의 온기를 떠올렸습니다. 하교 후 한결이 다락방에서 펼쳐드는 것은 교과서가 아니었습니다. 손님들이 버리고 간 기름 묻은 경제신문과 주식 시세표였어요. 순영은 장사가 끝나면 테이블을 치우며 신문들을 모아두었다가 한결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한결이 그걸 읽고 싶어 한다는 걸 알았거든요. 신문지 잉크 냄새가 진동하는 다락방에서 한결은 깨알 같은 글씨를 읽었습니다. 삼성전자 52,000원, 현대차 38,500원, 포항제철 78,000원. 숫자들이 눈앞에서 춤을 추었어요. 한결은 그 숫자들을 사진 찍듯 암기했습니다. 다음 날 신문을 보면서 어제와 비교했어요. 올랐는지 내렸는지, 왜 올랐는지, 왜 내렸는지. 라디오에서 경제 뉴스가 흘러나오면 한결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미국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시사했습니다. 중동 지역의 불안으로 유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말들이었지만 한결은 하나씩 찾아보며 공부했어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냥 알고 싶었어요. 왜 돈은 어디론가 흘러가는지, 왜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해지는지. 어느 날 라디오에서 전문가가 말했어요. 내일은 금리가 동결될 것 같습니다. 한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일은 금리가 오를 거야. 지표들이 다 그렇게 가리키고 있어. 다음 날 한결의 예측이 맞았습니다. 금리는 올랐어요. 한결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내가 맞췄어. 전문가보다 내가 맞췄어. 비 오는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한결이 다락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아래층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살금살금 계단을 내려와 문틈으로 내다보았습니다. 건물주가 와 있었어요. 뚱뚱한 배를 내밀고 거만한 표정으로 순영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박 사장, 다음 달부터 월세 50만 원 올릴 거야. 싫으면 나가. 순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장님, 요즘 장사가 안 돼서 조금만 봐주세요. 순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거친 손이 앞치마를 쥐어짜고 있었습니다. 그건 내가 알 바 아니야. 다음 달까지 못 올리면 계약 해지야. 건물주가 돌아간 뒤 순영은 가게 구석에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한결은 문틈으로 그 모습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날 것 같았습니다. 돈을 벌어야 해. 한결은 다락방으로 돌아가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돈이 있어야 이모를 지킬 수 있어. 돈이 있어야 복수할 수 있어. 그날 밤 한결은 잠든 순영의 방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순영은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이불 밖으로 나온 순영의 손이 보였습니다. 거칠고 갈라지고 화상 자국이 얼룩덜룩한 손. 수십 년간 뜨거운 뚝배기를 맨손으로 나르느라 그렇게 된 손이었어요. 한결은 조심스럽게 그 손을 잡았습니다. 순영이 깨지 않게 살며시요. 손이 거칠었지만 따뜻했어요. 한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 손에 다시는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게 해줄게요.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로 만들어줄게요. 약속해요, 이모. 한결은 말없이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다락방으로 돌아가 신문을 다시 폈어요. 한 글자도 놓치지 않겠다는 눈빛으로요. 세월이 흘러 한결은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키가 훌쩍 자랐고
얼굴에는 어린 시절의 둥글둥글한 볼살 대신 날카로운 턱선이 잡혔어요. 하지만 달라지지 않은 것도 있었습니다. 여전히 학교에서는 투명 인간이었고, 여전히 다락방에서 경제신문을 읽었고, 여전히 순영의 거친 손을 바라보며 이를 악물었어요.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어느 겨울이었습니다. 한결이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가게 앞에서 걸음을 멈췄어요.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건물주의 목소리였어요. 박 사장, 이번엔 진짜야. 월세 2배로 올릴 거야. 재개발 얘기 나오니까 땅값이 올랐잖아. 싫으면 나가. 한결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건물주는 한결을 흘끗 보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뭐야, 니네 조카? 공부나 열심히 해, 꼬맹아. 그리고는 거만하게 가게를 나갔습니다. 순영은 빈 테이블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한결이 다가가 앉았어요. 이모, 괜찮아요? 순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울었구나. 한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괜찮아, 한결아. 어떻게든 될 거야.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어요. 어떻게든 될 거라는 말이 진심이 아니라는 걸 한결은 알았습니다. 그날 밤 한결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뭔가 해야 해. 지금 당장. 다음 날 저녁 한결은 순영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순영이 깜짝 놀라 한결을 일으켜 세우려 했어요. 아니, 이게 무슨 짓이야. 어서 일어나. 이모, 부탁이 있어요. 한결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순영은 그 눈빛에 말문이 막혔어요. 이모가 모아둔 돈 있잖아요. 돼지 내장 닦아서 새벽부터 뼈 삶아서 모은 그 돈. 저한테 빌려주세요. 순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돈을 왜? 제가 불릴게요. 몇 배로 불려서 갚을게요. 다 잃으면 제가 평생 설거지해서 갚을게요. 순영은 한참 한결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친 소리라고 해야 할지 말려야 할지 몰랐어요. 하지만 한결의 눈빛에서 순영은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8살 때 아궁이 속에서 보았던 그 눈빛, 살아남겠다는 의지, 불꽃 같은 생존 본능. 그게 다시 한결의 눈에서 타오르고 있었어요. 순영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장롱 깊숙한 곳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왔어요. 꼬깃꼬깃한 지폐들이 가득 든 봉투였습니다. 500만 원. 순영이 20년 가까이 한 푼, 두 푼 모은 전 재산이었어요. 순영이 그 봉투를 한결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한결의 손이 떨렸어요. 이게 얼마나 무거운 돈인지 알았거든요. 새벽 4시에 일어나 뼈를 삶고 밤 11시까지 설거지를 하고 손이 갈라지고 허리가 휘도록 일해서 모은 돈. 순영의 20년 청춘이 담긴 돈이었습니다. 다 날려도 괜찮아. 순영이 한결의 손을 꽉 잡았어요. 돈은 다시 벌면 돼. 근데 넌 하나뿐이야. 밥만 굶지 마라, 알겠지? 한결의 눈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어요. 대신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모. 꼭 갚을게요. 그렇게 한결의 첫 투자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결은 그동안 공부해온 지식을 총동원했어요. 주식 시세를 분석하고 기업 실적을 파악하고 시장 흐름을 예측했습니다. 자신 있었어요. 수천 번의 모에 투자해서 한결은 거의 틀린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한결이 선택한 종목이 갑자기 폭락했어요. 예상치 못한 악재가 터진 거였습니다. 화면 속 숫자가 빨간색으로 물들어갔어요.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한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절해야 해. 지금 팔아야 해. 하지만 한결의 손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아니야, 다시 오를 거야. 분명히 오를 거야. 조금만 더 기다리면. 기다림은 독이 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500만 원은 250만 원이 되어 있었어요. 반토막이 난 거였습니다. 한결은 다락방 구석에 처박혀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난 쓰레기야. 이모 돈을 날렸어. 난 아무것도 아니야. 한결은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물도 마시지 않았어요. 그냥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자신을 저주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어요. 순영이 가져다 주는 밥상에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밤이었어요. 다락방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순영이 들어왔어요. 한결은 고개도 들지 않았습니다. 볼 면목이 없었거든요. 한결아. 순영의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한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나 봐. 한결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영의 얼굴이 보였어요. 화난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순영이 한결 앞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돈 얼마나 남았어? 반반밖에. 한결의 목소리가 기어들어갔습니다. 순영이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손을 들어 한결의 등짝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찰싹? 한결이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어요. 정신 차려. 순영의 목소리가 다락방에 울려 퍼졌습니다. 돈은 다시 벌면 돼. 근데 너는 하나뿐이야. 밥도 안 먹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순영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어요. 네가 쓰러지면 나는 어떡하라고. 네가 없으면 나는 뭐가 돼. 한결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순영이 한결을 끌어안았어요. 거친 손으로 한결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울어도 돼. 근데 밥은 먹어. 살아야 다시 할 수 있어. 알겠지? 한결은 순영의 품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어린아이처럼요. 한참을 울고 나서야 한결은 순영이 가져온 밥을 먹었어요. 식은 밥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맛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한결은 달라졌습니다. 욕심을 버렸어요. 다시 처음부터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왜 실패했는지 철저히 복기했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조급했구나. 한 방에 다 벌려고 했구나. 그게 실패의 원인이었어요. 이번엔 달랐습니다. 한결은 천천히 신중하게 움직였어요. 당시 저평가된 조선업 주식에 주목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종목이었어요. 하지만 한결의 눈에는 보였습니다. 이 회사는 반드시 오른다. 3년 안에 세상이 달라진다. 한결의 예측은 적중했습니다. 조선업 호황이 시작되면서 반토막 났던 250만 원은 원금을 회복하고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기 시작했어요. 500만 원이 1000만 원이 되고 1000만 원이 5천만 원이 되고 5천만 원이 5억이 되었습니다. 낮에는 학교에서 꾸벅꾸벅 조는 평범한 학생이었지만 밤이 되면 한결은 유령 트레이더로 변신했어요. 전 세계 시장을 분석하고 돈의 흐름을 읽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5억이 10억이 되고 10억이 50억이 되고 마침내 200억이라는 숫자가 화면에 찍혔을 때 한결은 의자에 기대앉아 한참을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한결은 순영 몰래 가게 건물주의 계좌로 밀린 월세와 건물 매입금을 익명으로 송금했습니다. 며칠 후 건물주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누군가 건물을 통째로 사버렸다고. 이제 자기는 주인이 아니라고요. 순영은 영문을 몰랐습니다. 누가 우리 건물을 산 거야? 천사가 왔나? 기뻐서 펄쩍펄쩍 뛰는 순영을 문틈으로 바라보며 한결은 쓸쓸하게 웃었어요.
아직 말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한결은 해외에 유령 회사를 세웠습니다. 블랙스톤이라는 이름의 투자사였어요. 그리고 그 회사를 통해 숙부 한민석이 이끄는 한성그룹의 지분을 야금야금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다락방 장롱 깊숙한 곳에서 한결은 낡은 상자 하나를 꺼냈어요. 순영이 20년간 간직해온 상자였습니다. 그 안에는 8살 때 도망치던 날 신었던 낡은 운동화 한 짝이 들어 있었어요. 피와 흙이 마른 자국이 아직도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한결은 그 운동화를 손에 쥐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의 공포가 빗속을 달리던 맨발의 고통이 아궁이 속에 뜨거운 열기가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할아버지, 보고 계시죠? 한결이 허공을 향해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이제 제가 밥값 하러 갑니다. 한결의 은밀한 공격이 시작되고 몇 년이 흘렀습니다. 블랙스톤이라는 정체불명의 투자사가 한성그룹의 지분을 야금야금 사들이고 있다는 소문이 제게에 퍼졌어요. 주가는 흔들렸고 은행들은 대출을 조이기 시작했습니다. 한민석 회장은 TV에 나와 땀을 흘리며 해명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자금줄이 막히기 시작하자 한민석은 다급해졌습니다. 돈이 필요했어요. 빨리 많이. 한민석의 눈에 낙원동 재개발 사업이 들어왔습니다. 그 일대 땅을 싸게 사들여 고층 빌딩을 올리면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었거든요. 한민석은 재개발을 강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국밥집 앞이 시끄러워졌습니다. 순영이 문을 열고 나가보니 골목이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철거 용역들이었습니다. 안전모를 쓰고 곡괭이를 들고 험상궂은 얼굴로 서 있었죠. 그 뒤로 포크레인이 엔진 소리를 내며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재개발 구역이에요. 한 달 안에 비워주셔야 합니다. 용역 반장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순영은 그 서류를 받아들지 않았어요. 손이 떨렸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못 비워요. 여긴 내 가게야. 40년 동안 장사한 내 가게라고. 용역 반장이 코웃음을 쳤어요. 할머니, 순순히 나가면 좋게 해드릴게요. 괜히 버티다가 다쳐도 우리 책임 아닙니다. 순영은 가게 기둥을 붙잡았습니다. 여긴 내 아들이 돌아올 집이야. 절대 못 부숴. 그 말에 용역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아들, 할머니 아들이 어디 있는데? 조롱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순영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지만 손은 기둥을 놓지 않았어요. 용역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이닥쳐 테이블을 뒤엎고 의자를 집어던지고 그릇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어요. 쨍그랑 쨍그랑 깨지는 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영이 막으려 했지만 용역 하나가 순영을 밀쳤어요. 순영의 작은 몸이 휘청거리더니 흙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용역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순영이 쓰러진 채로 필사적으로 끌어안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낡은 상자였어요.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그 상자를 순영은 품에 꼭 안고 있었습니다. 용역 반장이 그 상자를 빼앗았어요. 이게 뭐야? 보물이라도 들었어? 비웃으며 상자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상자가 열리며 안에 있던 것이 튀어나왔어요. 낡은 운동화 한 짝이었습니다. 20년 전 8살 도윤이가 신고 왔던 그 운동화. 뭐야, 이딴 쓰레기를 지키려고 난리야? 용역 반장이 그 운동화를 군홧발로 짓밟았습니다. 꾹꾹. 낡은 천이 찢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안 돼. 순영이 쓰러진 채로 용역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이것만은 안 돼.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애원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용역 반장이 인상을 찌푸리며 순영의 손을 걷어찼어요.
순영의 손등에서 피가 났습니다. 순영이 비명을 질렀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골목 끝에서 검은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다가왔습니다. 날카로운 경적 소리가 현장의 소음을 찢었어요. 용역들이 움찔하며 돌아보았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한결이 내렸습니다. 구두굽이 아스팔트를 울리는 소리가 또각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심판의 북소리처럼 현장의 정적을 깨뜨렸어요. 용역들이 한결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구지? 저 남자는 뭐지? 한결의 압도적인 기세에 용역들이 뒷걸음질 쳤어요. 포크레인 기사조차 기계를 멈추고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한결은 피 흘리는 순영에게 다가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흙바닥에 비싼 수트가 더럽혀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한결은 짓밟힌 낡은 운동화를 주었어요. 흙을 털어내고 찢어진 부분을 어루만지고 소중하게 순영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순영은 눈앞의 남자를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누구지? 이 사람은 누구지? 얼굴이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한결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용역 반장을 향해 걸어갔어요. 용역 반장은 한결의 눈빛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 눈빛은 사람을 얼어붙게 만드는 차가움이 있었거든요. 한결이 용역 반장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나직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신들 주인한테 전해. 용역 반장이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이 구역의 새로운 주인은 나라고. 한결의 목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용역들이 서로 눈치를 보았어요. 새로운 주인? 이 남자가? 무슨 소리야? 한결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밥값 받으러 갈 테니 목 씻고 딱 기다리라고. 용역 반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어요. 철수해. 용역 반장이 부하들에게 손짓했습니다. 용역들이 우르르 물러났어요. 포크레인도 엔진을 끄고 뒤로 빠졌습니다. 한결은 순영에게 돌아왔습니다. 순영을 부축해 일으켜 세웠어요. 순영의 손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한결이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순영의 손을 감싸주었어요. 이모, 괜찮아요? 순영은 한결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 그 코, 그 입.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 잘생긴 청년이 누구지? 한결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리고 20년 전 그날의 대사를 읊조렸어요. 이모, 다녀올게요. 저녁엔 고기 많이 넣은 특 국밥 먹어요. 할아버지가 사주셨던 것처럼. 순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 말은 20년 전 비 오던 그날 밤 배꼽 인사를 하며 돌아서던 8살 아이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도련님? 순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도련님이야? 한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어요.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아직 울 때가 아니었거든요. 네, 이모. 저예요. 돌아왔어요. 한결이 탄 검은 세단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한결은 순영의 손을 한 번 더 꽉 쥐어주고 차에 올랐어요. 세단이 흙먼지를 뚫고 달려나갔습니다. 순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손에는 아직도 낡은 운동화가 쥐어져 있었어요. 순영은 그 운동화를 가슴에 품고 울었습니다. 20년을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도련님, 우리 도련님 살아있었어, 살아있었어. 국밥집 간판이 바람에 삐걱거렸습니다. 마치 한결을 응원하는 박수 소리처럼요. 이제 숨바꼭질은 끝났습니다. 진짜 사냥이
한결이 차에서 내렸어요. 로비를 가로질러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비서들이 수군거렸어요. 저 사람 누구지? 약속 없이 회장실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지? 경호원들이 막아섰습니다. 실례지만 누구시죠? 한결은 명함 한 장을 내밀었어요. 블랙스톤 대표이사. 경호원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블랙스톤? 요즘 그룹 지분을 사들이고 있다는 그 유령 회사? 한민석 회장님께 전해드려요. 밥값 받으러 왔다고. 경호원이 인터폰으로 보고했습니다. 잠시 후 회장실 문이 열렸어요. 한결은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한민석이 책상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20년 전보다 늙었더군요. 머리카락은 희끗희끗해졌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은 여전했습니다. 탐욕스럽고 교활하고 차가운 눈빛. 블랙스톤 대표라고? 젊은 친구가 대단하군. 한민석이 한결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한결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한민석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20년 전 서재 문틈으로 보았던 그 얼굴. 와인 잔을 흔들며 형과 조카를 죽이라고 명령하던 그 얼굴. 앉게. 한민석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한결은 앉지 않았어요. 대신 말했습니다. 장소를 바꾸죠. 제가 아는 곳이 있습니다. 한민석이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어디? 종로 낙원동에 국밥집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 뵙죠. 오늘 저녁 7시. 한결은 그 말을 남기고 회장실을 나왔습니다. 한민석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국밥집? 저런 거물이 왜 국밥집에서 만나자는 거지? 저녁 7시 리모델링을 앞둔 국밥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손님도 없고 순영도 없었어요. 한결이 미리 순영을 다른 곳으로 보내두었거든요. 오래된 나무 탁자 하나와 의자 몇 개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형광등이 깜빡거리며 을씨년스러운 빛을 내뿜고 있었어요. 문이 열리고 한민석 부부가 들어왔습니다. 한민석과 그의 아내 최유라. 최유라는 코를 막으며 인상을 찌푸렸어요. 여긴 뭐야? 국밥 냄새 역겨워. 한결이 테이블 앞에 서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국밥 2그릇이 놓여 있었어요. 김이 나지 않는 완전히 식어버린 국밥이었습니다. 국물 위에 기름이 하얗게 굳어 있었어요. 앉으시죠. 한결이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한민석 부부가 마지못해 앉았어요. 한결이 식은 국밥을 그들 앞으로 밀었습니다. 탁 하고 뚝배기가 테이블에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어요. 드시죠. 최유라가 기가 막힌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무슨 대접이야? 감히 누구 앞에서? 한결이 무표정한 얼굴로 대답했어요. 저는 20년을 이 식은 밥을 먹으며 살았습니다. 숨죽이고 죽은 척하고 유령처럼 살면서요. 당신들이 호화로운 저택에서 와인을 마시고 웃을 때 저는 다락방에서 차가운 밥을 꾸역꾸역 삼켰어요. 한민석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뭔 소리야? 당신이 누군데? 한결이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20년 전 8살 때 서재 문틈으로 들었던 그 목소리. 숙부의 목소리를 완벽하게 흉내낸 것이었어요. 브레이크 오일 빼는 거 역시 정석이야. 한민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형님 내외까지 한 번에 정리됐으니 수고비 2배로 쳐줄게. 최유라의 손에서 명품 가방이 떨어졌어요. 가방의 금속 장식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정적을 날카롭게 찢었습니다. 한결이 목소리를 바꾸었어요. 이번에는 흉터 있는 사내의 목소리였습니다. 근데 꼬마는요? 그날 차에 안 탔던데. 한민석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한결이 다시 한민석의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놈은 내가 직접 처리해. 오늘 밤 자다가 조용히 보내줄 거야. 텅 빈 가게에 그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한민석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의자가 뒤로 넘어지며 쿵 소리를 냈습니다. 너 누구야? 한결이 주머니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탁, 탁, 탁 내려놓았어요. 살인 교사 증거, 횡령장부, 통화 녹음 파일 목록, 20년간 모은 모든 증거들이었습니다. 제 목소리, 이제 기억나십니까? 한결이 한민석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니면 아궁이 속에서 타 죽은 줄 알았던 조카의 목소리라 잊으셨습니까? 한민석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설마 내가 그놈이라고? 도윤이? 한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접니다. 삼촌, 죽지 않고 살아 돌아온 한도윤입니다. 최유라가 비명을 질렀어요. 한민석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벌벌 떨었습니다. 20년 전 죽였다고 생각한 조카가 눈앞에 서 있었으니까요. 유령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으로 복수의 칼을 들고 서 있었으니까요. 그때 가게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빨간 불빛이 유리창을 통해 번쩍번쩍 들어왔어요. 문이 열리고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한민석 씨, 최유라 씨, 살인 교사 및 횡령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수갑을 꺼냈어요. 차가운 쇠수갑이 한민석의 손목을 감쌌습니다. 철컥 하는 소리가 울렸어요. 이건 모함이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나 한성그룹 회장이야. 한민석이 발악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한민석 부부를 끌고 나갔습니다. 최유라가 끌려가면서 한결을 향해 소리쳤어요. 두고 봐. 이게 끝이 아니야. 한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싸늘한 눈으로 그들이 끌려가는 것을 지켜볼 뿐이었어요. 사이렌 소리가 멀어지고 가게 안에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한결은 텅 빈 의자에 힘없이 주저앉았어요. 20년이었습니다. 20년을 기다렸어요. 복수의 그날만을 꿈꾸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끝나고 나니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시원하지도 않았고 기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허무함만 가슴에 가득 찼어요. 한결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뺨을 타고 흘러내린 눈물이 턱 끝에서 떨어져 테이블 위 식어버린 국밥 위로 툭 떨어졌어요. 그때 주방 쪽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발소리였어요. 누군가 천천히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순영이었습니다. 한결이 다른 곳으로 보냈다고 생각했는데 순영은 주방 구석 어둠 속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던 거였어요. 입을 틀어막고 소리 죽여 울면서요. 순영이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늙고 초라해진 모습이었어요. 거친 손, 굽은 등,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20년 전 그날처럼 따뜻했습니다. 도련님, 순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 도련님 맞지? 한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순영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어요. 한 걸음 한 걸음. 그 한 걸음이 20년의 세월을 건너뛰는 것만 같았습니다. 순영은 한결의 얼굴을 만지려다 멈칫했어요. 자신의 거친 손이 부끄러웠거든요. 화상 자국에 갈라진 피부에 못생긴 손이었으니까요. 한결이 순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자신의 뺨에 가져다 대었어요. 이모. 한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예요. 돌아왔어요. 순영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순영의 거친 손이 한결의 뺨에 닿았습니다.
따뜻했어요. 화상 자국이 얼룩덜룩하고 주름이 깊게 패인 손이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순영은 한결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울었어요. 살아있었어. 정말 살아있었어. 순영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20년을 참았던 말이 터져 나왔어요. 매일 기도했어. 우리 도련님 어디선가 밥 굶지 않고 살아있게 해달라고.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추운 데서 떨고 있지 않게 해달라고. 한결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순영의 허리춤을 끌어안았어요.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안기듯이요. 28살 청년의 어깨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모가 시킨 대로 소리 안 내고 살았어요. 한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8살 아이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저 잘했죠? 약속 지켰어요. 숨소리도 안 내고 죽은 척하고 유령처럼 살았어요. 이모가 시킨 대로요. 순영의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8살 아이한테 그런 말을 했었죠. 소리 내지 마. 죽어도 참아. 그 말을 이 아이가 20년 동안 가슴에 품고 살았던 거예요. 잘했어. 우리 도련님 잘했어. 순영이 한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거친 손이 부드럽게 움직였어요. 고생했어. 정말 고생했어. 얼마나 무섭고 힘들었을까. 두 사람은 껴안은 채 울었습니다. 한결도 울고 순영도 울었어요. 텅 빈 국밥집 안에 두 사람의 울음소리가 가득 찼습니다. 20년간 구석구석에 배어있던 슬픔과 한을 씻어내듯 오랫동안 울었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울음이 잦아들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한결이 순영의 눈물을 닦아주었어요. 순영이 한결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이모 아니. 한결이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순영의 눈이 커졌어요. 이제 그렇게 불러도 돼요? 순영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불러. 순영이 한결을 다시 끌어안았어요. 내 아들, 내 아들이야. 밖에서는 비가 그치고 있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달빛이 비쳐 들어왔어요. 가게 안으로 들어온 은은한 빛이 두 사람을 따뜻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종로 한복판에 번듯한 20층 건물이 들어섰어요. 낙원 빌딩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최신식 엘리베이터가 있고 지하 주차장이 있고 옥상에는 정원까지 있는 고급 빌딩이었어요. 하지만 그 빌딩 1층에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낡은 나무 간판이었어요. 낙원 순대국. 페인트가 벗겨지고 글씨가 희미해진 그 간판을 한결은 일부러 그대로 두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면 익숙한 냄새가 훅 끼쳐왔어요. 돼지뼈를 밤새 고아낸 진한 육수 냄새, 파를 송송 썰 때 나는 알싸한 향.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은 냄새였습니다. 메뉴판의 가격은 여전히 2,000원이었어요. 한결이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가게 입구에는 작은 팻말이 하나 붙어 있었어요. 배고픈 사람은 누구나 들어오시오. 밥값은 이미 20년 전에 치러졌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가게 앞에 줄이 섰습니다. 동네 노인들, 학생들, 직장인들. 2,000원짜리 국밥을 먹으러 온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노인은 돈이 없다고 했지만 그래도 국밥 한 그릇을 얻어먹고 갔습니다. 주방에서는 순영이 콧노래를 부르며 일하고 있었어요. 흥얼거리는 소리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주방 가득 퍼졌습니다. 뚝배기에 뜨거운 육수를 붓고 수육을 얹고 파를 송송 썰어 올리고 수십 년간 해온 동작이었지만 오늘따라 순영의 손놀림이 더 가벼워 보였어요. 한결아, 3번 테이블 나간다. 홀에서 대답이 들려왔어요. 네.
최고급 수트 대신 앞치마를 두른 한결이 쟁반을 들고 뛰어왔습니다. 뜨거운 뚝배기를 받아서 테이블로 가져갔어요. 맛있게 드세요. 한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손님이 물었어요. 사장님, 근데 왜 직접 서빙해요? 저 큰 빌딩 주인이시라면서요? 한결이 고개를 저었어요. 이 국밥이 세상에서 제일 비싼 밥이거든요. 정성이 들어갔으니까요. 그런 귀한 밥을 제가 직접 나르는 게 당연하죠. 손님이 웃으며 국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갈 무렵 가게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어요. 낡은 작업복을 입은 노인이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라디오를 들고 있었죠. 한결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할아버지, 경비원 할아버지였어요. 한결이 고등학교 다닐 때 캔커피를 건네주시던 그 할아버지. 한결이 직접 찾아가서 모시고 온 거였습니다. 한결이 할아버지를 가장 좋은 자리로 안내했어요. 그리고 직접 주방에 들어가 국밥을 준비했습니다. 고기를 듬뿍, 파도 듬뿍, 정성껏 담아서 가져왔어요. 할아버지, 드세요. 오늘은 제가 대접할게요. 할아버지가 국밥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후후 불어서 입에 넣었어요. 그리고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역시 사람은 알맹이야. 한결의 눈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 말, 고등학교 때 운동장 벤치에서 들었던 그 말.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껍데기가 아니라 알맹이, 돈이 아니라 사람. 그게 진짜라는 거였어요. 손님들이 모두 빠져나간 오후 가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결은 주방으로 들어가 뚝배기 2개를 준비했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을 쟁반에 담아 테이블로 가져왔습니다. 순영이 앞치마를 풀고 테이블에 앉았어요. 한결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뜨거운 뚝배기 2개가 놓였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라 두 사람의 얼굴 사이를 오갔습니다. 한결이 숟가락으로 고기를 떠서 순영의 밥 위에 올려주었어요. 어머니, 드세요. 순영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순영도 깍두기를 집어 한결의 밥 위에 올려주었어요. 너도 많이 먹어라, 내 아들. 한결은 국밥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입안에 넣었어요. 뜨거웠습니다. 구수했어요. 20년 전 할아버지가 사주셨던 그 맛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숨죽여 먹지 않아도 됐습니다. 소리내도 됐어요. 천천히 맛을 느끼며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한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국밥을 먹으면서 우는 게 이상했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순영도 울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눈물을 흘리면서 국밥을 먹었어요. 하지만 이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따뜻하고 편안한 행복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종로 거리는 평온했어요. 사람들이 지나가고 자동차가 지나가고 일상이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그 일상 속에 작은 국밥집이 있었어요. 낡은 간판을 단 2,000원짜리 국밥을 파는 작은 가게. 그 안에서 두 사람이 마주 앉아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이 20년 만에 처음으로 함께. 김서린 창문 너머로 햇살이 두 사람의 얼굴을 비추었어요. 한결이 순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영이 한결의 손을 꽉 쥐어주었어요. 더 이상 춥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무섭지 않았어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집에 왔으니까요. 그날의 2,000원은 한 아이의 목숨값이었고 한 여인의 인생값이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오늘 그 2,000원은 세상에서 가장 값진 한 그릇의 국밥이 되어 두 사람의 식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8살 도윤이는
아궁이 속에서 숨을 참으며 살아남았습니다. 20년을 유령처럼 소리 죽이며 버텼어요. 그리고 마침내 돌아왔을 때 그는 복수의 칼날을 휘두르는 대신 이모의 거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이제 소리내도 돼요. 결국 그를 살린 건 200억의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비 오던 그날 밤 2,000원짜리 국밥 한 그릇과 밥은 굶기지 말아주게라는 약속 하나였어요. 순영의 거친 손, 화상 자국 얼룩덜룩한 그 손이 한 아이의 20년을 지켜낸 겁니다. 살다 보면 세상이 너무 차갑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것 같고 숨소리조차 죽여야 할 것 같은 순간들이요.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 추위를 녹여준 건 거창한 것이 아니었어요. 따뜻한 밥 한 끼, 아무 말 없이 건넨 캔커피 하나, 거친 손으로 등을 토닥여주던 누군가의 온기였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분명 그런 분이셨을 거예요. 말없이 누군가의 곁을 지켜주셨던 분, 티 안 내고 밥 한 끼 챙겨주셨던 분. 그 따뜻함이 누군가에겐 평생의 은혜가 되었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순영처럼요. 선생님들께도 혹시 계신가요? 힘들 때 아무 말 없이 곁에 있어 주셨던 분, 따뜻한 밥 한 끼로 마음을 녹여주셨던 분, 그 소중한 기억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숨 고르는 시간이 되셨을까요? 우리 선생님들 가슴속에 남은 마음들은 댓글로 편하게 나누어 주세요. 그 따뜻한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다시 일어설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사느라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편안하고 따뜻한 밤 되십시오. 고맙습니다.